예정보다 일찍 귀국했다. 공항에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기에 다가서려던 순간 웬 임산부가 달려와 그를 와라 껴안으며 말했다. 자기야, 나랑 아기, 자기가 너무 보고 싶었어. 바로 그 순간 세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고 남편과 그 여자는 경악으로 온몸이 굳어버렸다. 낡은 캐리어를 끌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왔다. 초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몸이 절로 움츠러들었지만 마음속은 형용할 수 없는 따스한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지난 2년간 타국에서 노동력을 팔며 설거지 아르바이트부터 냉동 창고 상품 포장까지 온갖 뿌준 일을 해가며 한 푼 두 푼 엔화를 벌어 한국으로 붙였다. 마침내 나, 김수연은 돌아왔다. 결혼 5주년을 기념해 남편 이병호를 놀라게 해주려고 일부러 이틀 먼저 오는 비행기 표로 몰래 바꿨다. 길고 피곤한 비행 내내 졸지도 못하고 지갑 속 낡은 웨딩 사진만 만지작거렸다. 아내가 예고 없이 집 앞에 나타났을 때 남편이 얼마나 기뻐하며 어쩔 줄 몰라 할지 상상하면서 오늘 공항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안내방송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반질반질한 대리석 바닥 위로 캐리어 바퀴 구르는 소리가 뒤섞여 재회의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나는 이 소란을 뒤로하고 서둘러 택시를 잡기 위해 인파를 헤치며 나아갔다. 하지만 이내 내 발걸음은 우뚝 멈춰섰다. 쉴 새 없이 흐르는 인파 속에서 나 홀로 얼어붙은 듯했다. 가장 눈에 잘 띄는 입국장 마중구역에 내가 한때 죽도록 사랑했던 지적이고 단정한 모습의 병호 씨가 서 있었다. 그가 입은 검은색 롱코트는 내가 지난 겨울 잔업수당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 사서 보내준 것이었다. 하지만 내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한 것은 그의 멋진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품에 안긴 마치 핏빛처럼 선명한 붉은 장미꽃다발. 어림잡아도 99송이는 좋게 넘어 보였다. 그는 출구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애틋한 그리움과 간절한 기다림이 가득 담긴 눈빛. 혹시 내가 오는 걸 알았나? 부부의 일심동체라는 게 이런 걸까? 가슴 벅찬 행복감이 밀려오며 2년간의 타향살이에서 느꼈던 모든 피로와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졌다. 나는 캐리어를 놓고 병호 씨 하고 부르며 그의 품에 안기려 했다. 내 인생 가장 평온한 안식처라고 믿었던 그곳으로 그의 품에서 실컷 울며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낯선 땅의 외로운 겨울밤마다 그의 사진을 보며 버텼는지 전부 털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내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전에 한 그림자가 바람처럼 나를 스쳐 지나갔다. 아이보리색의 펑퍼짐한 인부복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를 부드럽게 늘어뜨린 젊은 여자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병호 씨에게 달려가 그대로 품에 와락 안겼다. 하얀 팔로 그의 목을 감싸 안은 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익숙하고 애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기야, 나랑 아기, 자기가 너무 보고 싶었어. 얼마나 기다렸는데. 병호 씨는 반사적으로 장미꽃다발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두 팔을 벌려 여자를 꼭 껴안았다. 한 손으로는 임신으로 무거워진 그녀의 등을 조심스럽게 받쳐주기까지 했다. 그는 고개를 숙여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의 입가에 번진 미소는 더없이 환하고 다정했다. 지난 5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내가 손에 꼽을 만큼도 받아보지 못했던 미소였다. 그 순간 내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깨진 유리 파편처럼 날카롭게 심장을 파고들었다. 문득 불타는 듯한 시선을 느꼈는지 병호 씨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여자의 어깨 너머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망부석처럼 서 있는 나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혈색 좋던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 없이 창백해졌고 두 눈은 귀신이라도 본 듯 휘둥그레졌다.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던 팔이 뻣뻣하게 굳더니 무의식적으로 아래로 툭 떨어졌다. 그의 품에 안겨있던 여자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공항의 환한 조명 아래 그 얼굴이 드러났을 때 나는 누군가 거대한 망치로 가슴을 내리치는 듯한 충격에 숨이 떴는 것 같았다.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길 가던 어떤 여자도 아니었다. 내 10년지기 절친 박초희였다. 내가 일본으로 떠나기 전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꼭 잡고 부탁했던 친구. 초희야, 내가 멀리 가 있으니 네가 가끔 들러서 병호 씨 좀 챙겨주고 힘이 되어줘. 시끄러운 공항 한복판에 선 세 사람. 하지만 우리 사이의 공간은 공기가 모두 빨려나간 듯 지독하게 차갑고 처절한 침묵만이 흘렀다. 나는 병호 씨를, 그리고 초희를, 그녀의 불룩한 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붉은 장미꽃다발을 차례로 쳐다보았다. 저 꽃은 단 한 번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저 애틋한 기다림 역시 조강지처인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숨막히는 정적이 우리를 짓눌렀다. 마치 수십 톤의 콘크리트 더미 아래 깔린 것처럼 몸을 움직일 수도 말 한마디 내뱉을 수도 없었다. 초이는 순간적인 경악 끝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그녀는 황급히 병호 씨에게서 떨어져 한 걸음 물러나더니 사냥꾼을 피해 숨을 곳을 찾는 작은 짐승처럼 그의 등 뒤로 완전히 몸을 숨겼다. 초이가 더듬거리며 내뱉은 말은 속삭이듯 작았지만 내 귀에는 또렷하게 박혔다. 수연아, 너 왜 지금 와? 이틀 뒤에 온다고 하지 않았어? 그녀의 질문은 내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다. 한낮의 악몽에서 나를 깨어나게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캐리어를 놓쳤다. 캐리어가 바닥에 나뒹구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 다리가 후들거려 내 것이 아닌 것만 같았다. 묻고 싶었다. 소리치고 싶었다. 저 두 파렴치한 인간들의 위선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초이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아, 병호 씨, 배가 너무 아파. 아기가 발로 차나 봐. 초이의 비명을 듣자마자 병호 씨는 몽유병 환자처럼 정신을 차렸다. 그는 나를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즉시 몸을 돌려 초이를 부축했다. 그의 얼굴에는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극도의 걱정이 서려 있었다.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다. 초이야, 왜 그래? 많이 아파? 나 겁주지 마. 내가 여전히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자. 병호 씨는 찬 고개를 돌렸다. 나를 보는 그의 눈에는 부부의 정이라고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귀찮음과 분노가 가득했다. 그는 내가 뻗으려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사람들로 붐비는 곳에서 소리쳤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거기 서서 뭘 봐? 초이 임신한 거 안 보여? 할 말 있으면 집에 가서 해. 여기 멀뚱히 서서 사람 겁주지 말고 내 아이까지 죽일 셈이야. 병호 씨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내 아이. 그는 내 앞에서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인정했다. 해명 한마디,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그는 자신의 내연녀와 사생아를 보호했다. 정식 아내인 나, 그의 파산 직전 회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목숨 걸고 일했던 나는 이제 그들의 진정한 사랑을 위협하는 악녀가 된 건가?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마음은 재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병호 씨는 내 반응을 기다리지 않았다. 한 손으로 초이를 부축하고 다른 손으로 그녀의 핸드백을 든 채 서둘러 공항을 빠져나갔다. 내팽개쳐진 캐리어와 버려진 장미꽃다발과 함께 홀로 남겨진 나를 본체만체했다. 긴 비행 끝에 내가 괜찮은지, 집에는 어떻게 갈 것인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지금 그에게 나는 자신의 보물을 지키기 위해 빨리 치워버려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다. 나는 텅 빈 공항에 홀로 서 있었다. 주변에서는 낯선 이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동정의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어떤 사람은 혀를 차며 말했다. 외국에서 고생하고 돌아왔더니 남편이 바람 피우는 현장을 잡았나 보네. 불쌍해서 어째. 한 남자가 서둘러 캐리어를 끌고 가다 내 어깨를 세게 치고 지나갔다. 나는 휘청거리며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그는 뒤돌아보며 짜증을 냈다. 거기 멍청하게 길 막고 서 있지 말고 비켜요. 갈 거면 빨리 가든가.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쓰러진 캐리어를 일으켜 세웠다. 남편에게 돈을 붙여주기 위해 굶다시피 하며 생긴 만성 위장병이 다시 옥신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발걸음을 옮겨 택시를 잡고 힘겹게 짐을 실었다. 낡은 택시 안에 앉아 창밖을 보니 내가 할부금을 내주며 사준 병호 씨의 검은색 세단이 다른 여자를 태우고 우리의 보금자리로 질주하고 있었다. 나는 쉬어버린 목소리로 택시 기사에게 말했다. 기사님, 앞에 가는 저 검은색 차 좀 따라가 주세요. 기사님은 백미러로 나를 흘끗 보더니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엑셀을 밟았다. 나는 차가운 유리창에 머리를 기댄 채 화려하게 불을 밝히기 시작한 도시를 보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택시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섰다. 작년에 내가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을 팔아 마련한 집이었다. 나는 이곳을 보금자리라 부르며
병호 씨와 함께 늙어갈 곳이라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이제 익숙한 현관문 앞에 서자 손이 떨려 열쇠조차 제대로 꽂을 수 없었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안에서부터 즐거운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행복한 소리는 피 흘리는 내 가슴에 박히는 바늘 같았다. 나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에 들고 있던 캐리어가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내가 직접 커튼과 꽃병 하나하나를 고르며 꾸몄던 넓은 거실은 이제 작은 어린이집처럼 변해 있었다. 사방에 젖병 소독기, 유모차 같은 아기용품과 값비싼 수입 분유 상자가 잔뜩 쌓여 있었다. 남자의 향수 냄새와 분유 냄새가 뒤섞여 배신의 시큼하고 역겨운 향을 만들어냈다. 병호 씨는 크림색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반쯤 타들어간 담배를 손에 들고 여유롭게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의 바로 옆에는 초이가 바싹 붙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오렌지를 까서 한 조각씩 병호 씨의 입에 넣어주고 있었다. 나를 발견한 초희의 입가에서 미소가 굳었지만 그녀는 일어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저 병호 씨의 가슴에 더 깊이 파고들며 마치 내가 불법 가택 침입자라도 되는 양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를 쳐다볼 뿐이었다. 병호 씨는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끄고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차갑고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왔어? 이리 와서 앉아. 우리 솔직하게 얘기 좀 해야겠네. 일이 이 지경까지 됐으니 나도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아. 나는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그들 맞은편에 앉았다. 내 집에서 내가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병호 씨는 나를 한 번, 그리고 초이를 한 번 쳐다보았다. 초이를 보는 그의 눈빛은 내가 오랫동안 받아보지 못했던 다정함으로 가득했다. 그가 입을 열었다. 나, 초이랑 사랑하는 사이야. 네가 일본에 가 있는 2년 동안 너는 돈 버는 데만 미쳐 있었지. 넌 너무 강하고 독립적이야. 내 옆에 있으면 난 압박감을 느껴. 남자가 된 기분이 아니었어. 하지만 초이는 달라. 초이는 나에게 가정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줬어. 보살핌이 필요한 여자야.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낙엽이 부서지는 것처럼 건조한 웃음소리였다. 가정의 따뜻함? 아내의 절친과 바람 피우고 아내가 타지에서 목숨 걸고 일하는 동안 임신시킨 게 가정의 따뜻함이야? 이병호 씨, 당신 양심은 어디다 팔아먹었어? 그제야 초이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기 시작했다. 수연아, 미안해.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사랑에는 죄가 없잖아. 일부러 내 남편을 뺏으려던 게 아니야. 난 그냥 병호 씨 아이를 낳아주고 싶었을 뿐이야. 명분 같은 건 필요 없어. 내 아이에게 아빠만 있으면 돼. 난 뒤에 서 있는 사람이라도 괜찮아. 말을 하며 초이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내 쪽으로 기어와 내 손을 잡으려 했다. 제발, 병호 씨는 탓하지 마. 내가 자원한 거야. 네가 없어서 병호 씨가 너무 외로워했어. 내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었을 뿐이야. 나는 불에 댄 듯 손을 뺐다. 10년지기 친구의 파렴치함에 위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다. 재발한 위장병에 엄청난 정신적 충격까지 더해지자 눈앞이 핑 돌았다. 나는 배를 움켜쥐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병호 씨가 초이에게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초이야, 당장 일어나. 저런 여자 앞에서 무릎 꿇지 마. 쟤는 네가 그럴 가치도 없는 여자야.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에 정신이 들었다. 눈을 뜨자 새하얀 병원 천장이 눈앞에서 빙글빙글 돌았다. 위의 통증은 가라앉았지만 마음의 통증은 그대로였다. 숨 쉴 때마다 욱신거렸다. 몸을 움직이려다 침대 옆에 놓인 다른 사람의 손에 닿았다.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병호 씨이길 바랐다. 이 모든 게 악몽이고 남편이 내 곁에서 나를 걱정해주고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은 남준 선배였다. 최남준 선배. 대학교 시절 어려운 과제가 있을 때마다 말없이 나를 도와주던 사람. 내가 청첩장을 내밀었을 때 아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던 사람. 내가 깨어난 것을 보고 남준 선배는 서둘러 나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의 눈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다. 수연아, 정신이 들어? 너무 무리해서 움직이지 마. 의사 선생님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쇠약으로 인한 위출혈이라고 하셨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몸이 이 지경이 된 거야? 나는 남준 선배를 보고 썰렁한 병실을 둘러보았다. 선배가 왜 여기에 있어요? 제 남편은요?
남준 선배는 잠시 망설이다. 한숨을 쉬며 나직이 말했다. 네가 쓰러질 때 휴대폰이 떨어졌는데 최근 통화 목록에 있던 번호로 자동 발신이 됐나 봐. 마침 내가 오후에 너 한국 도착했는지 물어보려고 전화했었거든. 전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소리랑 내 신음소리가 들려서 이상한 생각에 바로 달려갔어. 내가 도착했을 때 네 집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넌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 내 남편과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고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내가 쓰러졌을 때 그들은 나를 버리고 떠난 것이었다. 귀찮은 일을 피하려고 아니면 나를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기 싫어서 이병호, 평생을 함께 하자던 남편이 아내가 쓰러지자 내연녀를 데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도망쳤단 말인가? 나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휴대폰을 집었다. 화면에는 시골에 계신 엄마의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찍혀 있었다. 엄마는 분명 무슨 일이 생겼다고 직감하셨을 것이다. 하지만 병호 씨에게서는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화 있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자 메시지함을 열어봤지만 변명 한 줄조차 없었다. 남준 선배는 안쓰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물이라도 좀 마셔. 이번 수속은 내가 다 해뒀어.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을 취하고 심한 충격은 피해야 한다고 하셨어. 가정사는 내가 깊이 묻기 좀 그렇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나는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고마워요 선배. 선배 덕분에 목숨을 구했네요. 제 가정사는 이제 제가 직접 해결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창밖을 보니 이미 칠흑 같은 밤이었다.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에 비쳐 얼룩덜룩한 흔적을 남겼다. 마치 내 마음속 상처 자국처럼. 내가 여기서 생사를 헤매는 동안 병호 씨는 어디에 있을까? 분명 초이를 위로하고 아기용품을 사나르며 그토록 원하던 가정을 꾸리느라 바쁘겠지. 일본의 겨울보다 더 차가운 외로움이 나를 덮쳤다. 나는 이 결혼에서 모든 것을 잃었음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의사와 남준 선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퇴원을 고집했다. 병원에 누워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마주하고 끝내야 했다. 남준 선배는 나를 아파트 입구까지 데려다주고 내가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을 보고서야 안심하고 돌아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은 어제처럼 어수선했지만 담배 냄새는 더 지독해져 있었다. 병호 씨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앞 재떨이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했다. 초이는 보이지 않았다. 문 열리는 소리에 병호 씨가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나를 살피는 듯하면서도 어딘가 짜증이 섞여 있었다. 내 건강을 묻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어젯밤 내내 어디 갔었어? 전화는 왜 안 받고 가출이라도 해서 누구 겁주려고 한 거야? 병호 씨는 마치 내가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따지는 투로 말했다. 나는 가방을 테이블에 던지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병원 응급실에 있었어. 내가 이 집에서 죽을 뻔했다는 거 알아? 내가 쓰러졌을 때. 당신이랑 그 여자는 뭐하고 있었지? 애정행각 버리느라 바빴나? 병호 씨는 잠시 주춤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다시 냉정한 표정을 되찾았다. 난 네가 쇼하는 줄 알았지. 초이는 임신 중이라 피를 보고 놀랐어. 그래서 방에 들어가 쉬게 해야 했어. 진짜로 간 줄은 몰랐지. 쇼하는 줄 알았다니.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이 너무나 처량하게 들렸다. 이병호 씨, 우리 5년을 같이 살았어. 내가 2년 동안 목숨 걸고 일해서 당신을 먹여 살렸는데 당신 눈에는 내 목숨이 고작 연극으로 보였어? 바로 그때 침실 문이 열렸다. 초희가 나왔다. 그녀는 내가 신혼여행 때 샀던 가장 아끼던 붉은색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배를 어루만지며 졸린 얼굴로 애교 섞인 목소리를 냈다. 병호 씨, 아기가 또 발로 차. 들어와서 아기랑 얘기 좀 해줘. 나를 발견한 초이는 놀란 척하며 병호 씨의 등 뒤로 숨었다. 수연이 왔네. 미안해. 내가 갈아입을 옷이 없어서 네 잠옷 좀 빌려 입었어. 화난 거 아니지? 그녀의 뻔뻔함은 내 상상을 초월했다. 내 남편, 내 집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이제 내 잠옷까지 입고 내 앞에서 위세를 떨고 있었다. 병호 씨는 초이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도전적인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만 좀 해. 초이는 내 아이를 가졌어. 안정이 필요하다고. 잠옷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어? 이기적이라고? 나는 그 말을 되뇌었다. 입안에 쓴맛이 감돌았다. 그래, 내가 이기적이지. 당신들은 고상하고 당신들 사랑은 위대하니까. 그럼 그 위대한 두 분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초희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물은 금세 병호 씨의 어깨를 적셨다. 수연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난 병호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 우린 진정한 사랑이야. 제발, 제발 우리를 갈라놓지 마. 난 명분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여기서 병호 씨를 돌보게만 해줘. 나는 눈앞의 막장 드라마를 보며 헛구역질이 났다. 진정한 사랑, 배신과 거짓, 타인의 고통 위에 세운 사랑을 감히 진정한이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다른 캐리어를 꺼내 내 옷을 챙기기 시작했다. 내가 떠날 것이다. 하지만 패배자처럼 도망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다.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단 1원도 빠짐없이 되찾기 위한 전쟁을. 나는 법무법인 근처의 작은 호텔에 임시로 거처를 정했다. 좁은 방에서는 희미하게 곰팡이 냄새가 났다. 내가 온갖 정성을 쏟아부었던 편리하고 고급스러운 아파트와는 천지 차이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곳에서 숨쉬는 것이 훨씬 편했다. 배신자의 담배 냄새도, 내연녀의 싸구려 향수 냄새도, 무엇보다 그들의 역겨운 위선적인 행복 연기를 보지 않아도 되었으니까. 나는 남준 선배에게 전화해 믿을 만한 사설 탐정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 남준 선배는 잠시 망설이더니 건강부터 챙기라는 당부와 함께 승낙했다. 그가 나를 걱정하는 것을 알지만 지금 나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약은 증오심뿐이었다. 나는 쓰러질 수 없었다. 적어도 저 두 인간이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저녁에 나는 노트북 앞에 앉았다. 화면의 푸른빛이 내 수척한 얼굴을 비췄다. 나는 유감함 소통 같은 이름을 붙여 인스타그램 부계정을 만들고 초희에게 팔로우 신청을 보냈다. 과시욕이 강하고 허영심 많은 그녀의 성격을 잘 알기에 다른 사람들의 찬사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역시나 15분도 채 되지 않아 그녀는 팔로우를 수락했다. 초희의 계정에 들어가자 나는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다. 그녀는 내 본 계정은 차단했지만 친구의 친구나 낯선 사람들에게는 전체 공개로 설정해 두었다. 눈에 들어온 것은 수많은 애정 넘치는 사진과 역겨울 정도로 달콤한 글들이었다. 행복은 그 사람에게 매일 사랑받고 아낌없이 예쁨 받는 것. 세상이 뭐라든 우리만 함께하면 돼. 사랑해, 자기. 그리고 우리 아가. 럽스타그램. 이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은 병호 씨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사진이었다. 초희의 손가락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그 반지는 병호 씨가 재테크용으로 샀다고 내게 거짓말했던 것이었다. 내연녀 손에 끼워주기 위해서였구나. 스크롤을 내릴수록 심장이 조여왔다. 일하는 병호 씨, 자는 병호 씨, 부엌에 서 있는 그의 뒷모습을 몰래 찍은 사진들. 내가 일본의 냉동 창고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 추위에 손이 갈라져가며 일하던 바로 그 시간에 찍힌 사진들이었다. 내가 돈을 아끼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때 그들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여행을 다니고 있었다. 두 사람 몫에 전복죽 끓여준 내 사랑, 고마워요. 우리 남편은 바빠도 항상 자상해. 뜨거운 전복죽 사진을 보았다. 내가 아파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을 때 병호 씨는 레토르트 죽 하나 사다 주고는 서둘러 출근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비교는 내 안의 증오심에 불을 지폈다. 나는 모든 게시물, 그녀의 친구들이 남긴 찬양 댓글, 그들의 뻔뻔한 불륜의 증거 사진들을 하나하나 캡처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이라는 이름의 폴더에 모두 저장했다. 이 증거들은 내가 변호사를 통해 수집하고 있는 은행 거래 내역과 함께 그들의 성공한 사업가와 진정한 사랑이라는 가면을 산산조각 낼 총알이 될 것이다. 호텔방의 어둠 속에서 나는 유령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배신당한 여자의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아내의 차가운 계산뿐이었다. 내 고통 위에서 행복을 누리고 싶다고? 돈과 명예가 사라진 뒤에도 그 행복이 얼마나 갈지 어디 한번 보자. 이틀 후 병호 씨에게서 문자가 왔다. 지난 며칠간 그가 나를 대했던 방식처럼 짧고 냉정했다. X카페로 나와. 나랑 초희, 너랑 끝장을 보려고 하니까 더는 피하지 말고 빨리 해결하자. 나는 헛웃음을 쳤다. 피한다고? 책임과 인간의 도리를 피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그였다. 나는 수척한 얼굴을 가리기 위해 가볍게 화장을 하고 세련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X카페는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곳이었다.
내가 그의 영원한 사랑을 순진하게 믿었던 곳. 이제 바로 그곳에서 나는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왔다. 병호 씨와 초희는 이미 와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둘만 온 것이 아니었다. 초희 옆에는 화려한 꽃무늬 블라우스에 촌스러울 정도로 짙은 화장을 한 중년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오렌지 주스를 마시며 주변을 훑어보고 있었고 손목에는 내가 보기에 분명 병호 씨 돈으로 샀을 번쩍이는 금팔찌가 가득했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병호 씨는 냉담한 표정 그대로 일어설 생각도 하지 않았다. 초희는 병호 씨에게 몸을 기대며 방금 울기라도 한 듯 눈시울을 붉힌 채 정실 부인에게 괴롭힘 당하는 가련한 여주인공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다. 그 중년 여자, 초희의 엄마인 국 여사가 오렌지 주스 잔을 쾅 하고 내려놓으며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노골적으로 입술을 삐죽였다.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이구, 누구신가 했더니 일본에서 돌아오셨다는 그 조강지처 날이셨네? 꼴을 보니 가엾긴 하다만 뭘 어쨌기에 우리 딸이 저렇게 주눅이 들어있어. 나는 그들 맞은편에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태연하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이병호 씨. 그리고 초희야. 이분은 초희 어머니시겠네요. 오늘은 우리 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은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내 말에 국 여사는 테이블을 쾅 하고 내리쳤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깜짝 놀라 쳐다봤다. 그녀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 무슨 일이냐니? 내 딸의 권리를 찾아주러 왔지. 당신은 2년 동안 집 나가서 남편 내팽개치고 아내 노릇도 제대로 안 했잖아. 우리 초희가 외로운 이 서방 가엾게 여겨서 보살펴준 게 뭐가 잘못됐어? 이제 우리 딸이 이 집안의 대를 이을 귀한 손주까지 가졌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내쫓으려고 해? 병호 씨는 국 여사의 무례함을 말리기는커녕 맞장구를 쳤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초희는 그동안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 명분은 필요 없다고 하지만 난 초희를 더 이상 힘들게 할 수 없어. 오늘 당신을 부른 건 통보하기 위해서야. 이혼하자. 집과 재산은 당신 청춘을 보상하는 의미에서 내가 위자료로 조금 떼어줄게. 나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다. 이 인간들의 뻔뻔함은 내 상상을 초월했다. 얼마나 주실 건데요? 1천만 원? 2천만 원? 내 청춘과 노력이 그렇게 값싼가요? 그때 초희가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하듯 떨렸다. 수연아, 네가 화난 거 알아. 하지만 엄마 말이 맞아. 난 너무 불쌍하게 살았어. 사생아로 태어나서 평생 아빠 없이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다고. 이제 내 아이만큼은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어. 제발, 나랑 내 아이를 봐서라도 병호 씨를 놔주면 안 될까? 초희의 말은 내 마지막 인내심을 끊어버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자신의 불륜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생아라는 과거를 팔고 죄 없는 아이를 방패막이로 내세우다니 한때라면 한 개를 나눠 먹으며 좋은 일은 함께하고 어려운 일은 같이 이겨내자고 맹세했던 친구가 이제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이용해 내 심장에 비수를 꽂고 있었다. 내가 침묵하자 국 여사는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그녀는 내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뭘 봐. 내 딸 말이 틀려? 첩으로 살겠다. 결혼식도 필요 없다는데 뭘 더 바라는 거야? 여자애가 속이 그렇게 좁아 터졌으니 남편이 질려서 떠나지. 알아서 처신 잘했으면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괜히 일 크게 만들어서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그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없이 손을 휘둘러 초희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다. 어찌나 세게 때렸던지 초희의 얼굴이 돌아가고 하얀 뺨 위로 선명한 5손가락 자국이 붉게 떠올랐다. 카페 안은 순간 정적이 흘렀고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초희는 뺨을 감싸 쥐고 충격에 빠진 눈으로 나를 보며 눈물을 쏟아냈다. 네가 감히 날 때려. 내가 왜 못 때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으르렁거렸다. 이 따귀는 우리의 죽어버린 10년 우정을 대신해서 주는 선물이야. 명분이 필요 없다고? 그럼 네 뱃속의 아이는 장식품이야? 내 아이가 널 뭐라고 부르길 바라? 새엄마? 아니면 아빠의 여자? 더 이상 가련한 상간녀 코스프레는 집어치워. 네가 일본 가기 전부터 내 남편이랑 붙어먹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우리 집에 들락거리면서 내 침대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도 다 안다고. 연극은 끝났어. 그 역겨운 위선. 이젠 지긋지긋해. 초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녀는 내가 그렇게까지 많이 알고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국 여사는 딸이 맞자 내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나는 재빨리 테이블 위에 오렌지 주스를 집어 그녀의 얼굴에 그대로 뿌려버렸다. 어머님, 따님에게 남의 남편 뺏는 법을 가르치셨으면 뺨 맞는 법도 가르치셨어야죠. 여기서 함부로 입 놀리지 마세요. 제가 어머님 딸이 아니라서요. 나는 가방을 챙겨 들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리고 병호 씨를 향해 말했다. 법원에서 봅시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한 말 똑똑히 기억해요. 당신들이 내게 진 빚, 감정이든 돈이든 단 1원도 빠짐없이 받아낼 테니까. 말을 마친 나는 뒤돌아 걸어 나왔다. 그들이 만들어낸 진창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세 사람을 뒤로 한 채 카페를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잠시 현기증이 났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나는 예약된 시간에 맞춰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밤새 모은 증거자료, 은행 거래 내역,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들로 두툼해진 서류 뭉치를 들고서 남준 선배가 소개해준 차혜일 변호사는 침착하고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외도 증거가 명확하고 남편분께서 부부 공동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증거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병호 씨도 그곳에 와 있었다. 그의 회사 고문 변호사와 함께 나를 보자 병호 씨는 비웃음을 흘리며 거만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이혼 서류를 테이블에 던지며 오만한 투로 말했다. 서명해. 집은 내가 가질 거야. 초희와 아이에게 안정된 거처가 필요하니까. 당신한테는 3천만 원 주지. 이걸로 우리 사이는 끝이야.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 회사는 내 피땀으로 일군 거야. 당신이 기여한 건 없으니 넌 볼 생각도 하지 마. 나는 이혼 서류를 집어들어 훑어보고는 병호 씨의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회의실의 정적 속에서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그의 순진함과 탐욕을 비웃는 조소처럼 울려 퍼졌다. 나는 가방에서 차 변호사가 작성한 재산 분할 요구서를 꺼내 병호 씨 앞으로 밀었다. 당신이 던져주는 3천만 원 따위 필요 없어.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나는 공동재산의 80%를 요구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당신이 당신 어머니 명의로 사둔 시골 땅,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당신 회사 지분 50%까지. 병호 씨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얼굴이 시뻘개졌다. 미쳤어? 80%? 네가 뭔데? 넌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던 여자잖아. 사업에 대해 뭘 안다고 지분을 요구해? 이 회사는 내가 맨손으로 일군 거야. 헛된 꿈 깨. 차 변호사는 침착하게 서류철을 열어 은행 거래 내역서를 병호 씨 앞에 놓았다. 이병호 씨, 진정하십시오. 저희가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5년 전 회사 설립 자본금 1억 원은 김수연 씨의 부모님 계좌에서 이체된 돈입니다. 즉 수연 씨 친정의 땅을 판 돈이죠. 그리고 창업 초기 3년간 회사가 적자를 볼 때 김수연 씨의 모든 월급과 상여금, 추가 수입이 회사 계좌로 입금되어 직원들 월급과 운영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여가 아니면 무엇이 김수연입니까? 병호 씨는 부인할 수 없는 숫자가 찍힌 거래 내역서를 보고 얼어붙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건 수연이가 자발적으로 부부 사이에 서로 돕는 건 당연한 거잖아. 당신이 충실했다면 당연한 일이었겠죠. 나는 그의 말을 끊으며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배신하고 내 돈으로 내연녀를 먹여 살리고 그녀에게 차와 집을 사줬어. 당신은 혼인 서약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나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혔어. 이 요구에 동의하지 않으면 외도와 사기, 재산 은닉의 모든 증거를 가지고 당신을 고소할 거야. 그때는 돈뿐만 아니라 명예까지 잃게 될 거고 대출 서류에 내 서명을 위조한 죄로 징역을 살게 될 수도 있어. 잘 생각해. 병호 씨는 나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마치 자신이 무시했던 아내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의 눈에는 경멸 대신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는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병호 씨가 대응할 틈도 주지 않고 나는 다음 공격을 시작했다. 이병호가 아내의 절친과 바람이 나 해외에서 고생하고 돌아온 조강지철을 내쫓았다는 소문이 그의 회사에 태풍처럼 퍼져나갔다. 내가 직접 소문을 낸 것은 아니었다. 예전에 내가 도와준 적이 있는 회사에서 입이 가볍기로 소문난 여직원에게 무심코 사진 몇 장과 이야기를 흘렸을 뿐이다. 단 하루아침에 회사 내부 메신저, 단체방이 폭발했다. 초이가 만삭의 배를 하고 회사에 찾아왔던 사진들, 그들이 사무실에서 공공연하게 애정행각을 벌였던 모습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재해석되었다. 헐. 사장님한테 자주 오던 그 박초희 씨가 사모님 절친이었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어쩐지 요즘 사장님이 명품 가방 같은 거 사면서 씀씀이가 헤퍼졌다 했더니 전부 사모님이 보내준 돈이었구나. 성공한 사업가인 척하더니 결국 아내 등골 빼먹고 살았네. 창피하다 진짜. 듣자 하니 사모님이 일본에서 엄청 고생하면서 돈 벌어서 회사 어려울 때 다 메꿔줬다던데.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조강지쳐 버리고 상간녀 데려온 거네. 진짜 배은망덕한 인간 쓰레기다. 수군거림은 탕비실에서 엘리베이터, 심지어 화장실까지 회사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 초이가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 만삭의 배를 하고 회사에 나타날 때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전처럼 부러움이나 질투 섞인 시선을 받지 못했다. 대신 경멸 어린 눈초리와 등 뒤에서 들려오는 비웃음뿐이었다. 한 번은 초이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여직원 무리와 마주쳤다. 그중 한 명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얘들아, 나 어제 인터넷에서 기사 봤는데 친구 남편 뺏어놓고 자기가 정실부인인 척하는 것들 있잖아. 그런 년들 뭐라고 부르더라? 아, 친구 가면을 쓴 구미호? 아니면 독사? 무리가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초이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그녀는 남자들 앞에서 가녀린 척하는 데만 능숙했지. 사회의 경멸 앞에서는 한없이 비겁하고 초라한 존재일 뿐이었다. 이병호가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온 모범적인 가장, 애처가 이미지는 심각하게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거래처 파트너들도 소문을 듣기 시작했다. 그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병호 씨를 대했다. 가정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고 조강지처를 배신한 남자를 사업 파트너로서 신뢰할 수 있을까? 계약 직전의 건들은 갑자기 보류되었고 거래처의 전화는 뜸해졌다. 병호 씨는 여론의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다. 배신의 대가는 가정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걸린 사업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회사에서의 여론이 잠잠해지기도 전에 더 거대하고 잔혹한 쓰나미가 덮쳤다. 이 시대 가장 날카로운 양날의 검, 소셜미디어가 본격적으로 등판한 것이다. 초이의 시골 고향에 살던 옛 이웃 중 한 명이 아마도 그녀가 인터넷에 올리는 거짓된 행복 과시에 눈꼴이 씌었던 모양이다. 그 사람이 초이 집안의 화려한 과거를 폭로하는 장문의 글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 그 글은 삽시간에 각종 커뮤니티로 퍼져나가며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알고 보니 초희의 남자 뺏는 기질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친어머니에게서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물려받은 것이었다. 그 이웃은 국여사의 과거를 상세히 폭로했다. 국여사 역시 과거의 전문 상간녀였으며 동네 부자의 가정을 파탄내고 본처와 자식들을 쫓아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과응보라고 했던가. 그 내연남이 파산하자 그녀 역시 버림받고 뱃속에 초이를 가진 채 친정으로 돌아와 빌부터 살아야 했다. 네티즌들은 이를 상간녀 유전자라고 불렀다. 초희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아래에는 끔찍한 악플이 쏟아졌다. 그 엄마의 그 딸이네. 콩가루 집안 수준. 10년지기 친구 남편을 뺐다니. 짐승만도 못하다. 얻어먹고 살면서 자기가 여왕인 줄 아네. 저런 것들은 무인도에 보내야 돼. 도끼 어린 말들은 화살이 되어 모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목숨보다 체면을 중시하는 이병호. 이제 그는 어딜 가나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살기등등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국 여사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해바라기 씨를 까먹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병호 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유리 테이블을 발로 걷어찼다. 그가 으르렁거렸다. 당신들,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당신의 그 더러운 과거가 왜 인터넷에 다 까발려진 거냐고. 내가 이 사회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 셈이야? 늘 기세등등하던 국여사는 대꾸하려다 짐승처럼 붉어진 병호 씨의 눈빛을 보고 겁을 먹고 입을 다물었다. 초이가 방에서 뛰쳐나와 울며 그의 팔에 매달렸다. 병호 씨, 저 사람들 말 믿지 마. 다 수연이가 꾸민 짓이야. 분명 수연이가 사람 써서 우리 엄마랑 나를 모함하는 글을 올린 걸 거야. 질투 때문에 우리 행복을 망치려는 거라고. 병호 씨는 초이의 손을 뿌리쳤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애정이 없었다. 피로와 의심만이 가득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내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화면에 뜬 미래의 전남편이라는 이름을 보고 비웃으며 전화를 받았다. 김수연, 너 인터넷에서 무슨 비열한 짓을 한 거야? 병호 씨가 소리쳤다.
사람 사서 초인의 가족 명예를 더럽혀? 사람을 아주 죽음으로 몰아넣을 셈이야. 너 양심도 없어? 나는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태연하게 대답했다. 병호 씨, 우리 5년을 살았잖아.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으로 보여? 남 헐뜯을 시간 있으면 내 인생이나 챙기지. 진실은 불편한 법이야.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젠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 나한테 전화해서 따질 시간에 당신의 고귀한 장모님께 과거가 얼마나 화려했는지나 다시 물어보는 게 어때? 아, 그리고 그 자랑스러운 상간녀 사위 타이틀을 얻게 된 거 축하해. 나는 그가 더 욕설을 퍼붓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나는 알았다. 의심과 혐오의 씨앗이 병호 씨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가 그토록 찬양하던 진정한 사랑은 썩은 기반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 작은 파도 하나에도 무너져 내릴 운명이었다. 소셜미디어 전쟁은 심리전일 뿐, 진짜 치명타는 경제적인 문제에 있었다. 차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6개월 전, 병호 씨가 내 서명을 위조하여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은 증거를 확보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사업 확장 자금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금 타고 다니는 고급 세단을 사고 초희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뒷받침하는 데 썼다. 나는 병호 씨를 카페로 불렀다. 이번에는 단둘이었다. 병호 씨는 15분 늦게 나타났다. 눈에 띄게 수척한 얼굴, 까칠한 수염, 구겨진 옷차림. 그는 더 이상 성공한 대표의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다.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패배자 같았다. 나는 두툼한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놓고 그에게 밀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해. 원래 합의대로 재산 80%와 회사 지분 50%는 내가 가져가. 병호 씨는 비웃으며 담배를 바닥에 던져 발로 비벼 껐다. 아직도 꿈을 꾸고 있네. 말했잖아. 3천만 원. 그 이상은 없어. 꼬우면 소송해. 법정 싸움 해봤자 1년은 걸릴 텐데. 누가 더 지치나 보자고. 나는 말없이 서류철에서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내 그의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서명 감정서와 은행 대출 계약서 사본이었다. 똑똑히 봐. 나는 느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당신이 내 서명을 위조해서 2억을 대출받은 증거야. 내 동의 없이 공동재산을 담보로 잡고 서명까지 위조했지. 이건 사기 및 사문서 위조죄야. 이 금액이면 징역 12년에서 20년까지 나올 수 있어. 이병호 씨. 병호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서류를 쥔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수연아, 너 날 감옥에 보내려는 거야?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부부? 나는 헛웃음을 쳤다. 당신이 초이를 껴안고 나를 집에서 내쫓을 때 부부라는 두 글자를 기억이나 했어? 선택지는 두 개야. 하나, 내 조건대로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것. 그럼 당신은 꼭두각시일지언정 대표 자리와 자유는 지킬 수 있겠지. 둘, 내가 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는 것. 당신은 감옥에 가고 회사는 파산하고 당신의 그 어여쁜 내연녀는 옥바라지를 해야 할 거야. 병호 씨는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두 손으로 감쌌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나를 벼랑 끝에 몰린 여자의 결단력을 너무 얕보았다. 그의 사업, 명예, 자유,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 있었다. 10분 후 병호 씨는 핏발이 선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는 펜을 잡고 떨리는 손으로 재산양도 서류와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의 서명은 마치 칼로 살을 베는 듯 서툴고 거칠었다. 잘났어, 김수연. 병호 씨는 서류를 내게 밀치며 이를 갈았다. 네가 이겼어. 하지만 너무 우쭐대지는 마. 그 돈다발 끌어안고도 편하게 살지는 못할 테니까. 넌 독한 년이야.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서명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한 뒤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일어나 한때 진심으로 사랑했던, 이제는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격려 고마워. 내가 독해진 건 다 당신 덕분이니까. 그리고 내 걱정은 말고 당신 몸이랑 그 풍파 가득한 보금자리나 잘 챙겨. 나는 카페를 나섰다. 하늘은 유난히 푸르렀고 바람은 시원했다. 어깨를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짐이 마침내 벗겨진 기분이었다. 나는 이겼다. 하지만 통쾌함보다는 청춘을 잘못된 사람에게 바쳤던 세월에 대한 서글픔이 밀려왔다. 법원에서 이혼 확정 판결을 받은 날, 마치 과거의 먼지를 씻어내려는 듯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나와 병호 씨는 법원 문을 나서며 각자 판결문 한 부씩을 손에 들었다. 공식적으로 남남이 된 것이다. 초이가 문 앞에서 우산을 든 채 병호 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불룩한 배는 헐렁한 원피스 아래로도 선명하게 드러났다. 병호 씨가 나오자 그녀는 달려와 소유욕을 드러내며 그의 팔짱을 끼고 승리감에 찬 눈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초이의 눈에는 병호 씨가 나와 이혼한 것이 빛나는 승리인 듯 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명실상부한 사모님이 되어 재벌가에 입성하고 그의 막대한 재산을 차지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 재벌가가 이제 텅 빈 껍데기뿐이라는 사실도, 옆에 선 남자가 파산 직전에 놓여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나는 잠시 멈춰서서 거짓 위에 세워진 그 완벽한 커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가볍지만 연민이 가득 담긴 미소였다. 두 사람 축하해요. 마침내 진정한 사랑이 결실을 맺었네요. 백년해로 하시길 빌게요. 병호 씨는 흥 하고 콧방귀를 뀌며 내 눈을 피했다. 그는 내 축하가 담고 있는 비아냥을 이해했지만 초이는 아니었다. 그녀는 가슴을 펴고 배를 어루만지며 쏘아붙였다. 고맙다. 걱정 마. 내가 너보다 100배 1000배는 병호 씨랑 우리 아이 잘 챙길 테니까. 돈 받았으면 이제 우리 부부 앞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꺼져줘. 나는 초이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초이야, 넌 여전히 순진하구나. 두 사람의 사랑이 앞으로 닥쳐올 물만 마시고 살아야 할 날들을 이겨낼 만큼 위대하길 바랄게. 내 황금알을 낳는 거 위 무너지지 않게 꽉 붙들고 있어. 말을 마친 나는 선명한 붉은색 우산을 펼쳐들고 빗속으로 단호하게 걸어 들어갔다. 하이힐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초이의 분노 어린 시선과 병호 씨의 죽음 같은 침묵이 느껴졌다. 나는 그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겼다. 그들이 곧 마주하게 될 잔혹한 진실이라는 선물을. 새로 얻은 오피스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나는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을 보았다. 5년의 결혼, 10년의 우정, 모든 것이 얇은 A 사용지 한 장으로 끝났다.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이 고통은 필요했다. 몸을 살리기 위해 악성 종양을 도려내는 것처럼 이제부터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 것이다. 더 이상 가치 없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혼 절차가 끝나자마자 나는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실행했다. 한때 우리의 보금자리였고 이제는 배신의 소굴이 된 그 고급 아파트를 팔아버리는 것이었다. 집의 80% 지분이 내 것이었고 빚더미에 앉은 병호 씨는 내 지분을 사들일 현금이 없었기에 모든 결정권은 내게 있었다. 나는 시세보다 조금 싸게 집을 내놓아 빨리 처분했다. 그곳의 더러운 기억과 단 1초도 더 엮이고 싶지 않았다. 집을 판다는 소식을 들은 병호 씨는 길길이 날뛰었다. 그는 전화를 걸어 욕설과 협박을 퍼부었지만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집을 지키고 싶으면 돈을 마련해서 내 지분을 사. 그게 아니면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짐 빼. 새 주인이 들어올 거니까. 당연히 병호 씨는 그만한 돈을 구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만삭의 초희와 탐욕스러운 국여사를 이끌고 고급 아파트를 떠나 급하게 구한 낡고 허름한 빌라로 이사해야 했다. 초희가 꿈꾸던 재벌가 사모님의 삶은 비눗방울처럼 터져버렸다. 그들이 구한 빌라는 좁고 퀴퀴했으며 벽지는 군데군데 뜯어져 있었다. 국여사는 문을 열자마자 코를 막고 불평을 터뜨렸다. 세상에,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계집도 이것보단 낫겠네. 이 서방, 집이 으리으리하다더니 왜 이런 구석에 처박힌 거야? 그년이 돈을 다 뺏어갔어? 회사 일로 잔뜩 신경이 곤두서 있던 병호 씨는 국여사의 불평에 폭발했다. 시끄러워요. 잠잘 곳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줄 아세요. 돈이 어디서 나서 집을 따집니까? 따님은 돈 벌 줄은 모르고 쓸 줄만 알더니 이젠 엄마까지 데려와서 빌붙게 하네요. 초이는 임신으로 지친 몸에 남편이 엄마 앞에서 자신을 타박하자 창피함에 어쩔 줄 몰랐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왜 우리 엄마한테 소리 질러? 당신이 약속했잖아. 우리 모녀 호강시켜주겠다고. 이제 와서 왜 딴소리야. 병호 씨는 비웃으며 낡아빠진 소파에 가방을 던졌다. 호강? 내 꼴을 좀 봐. 나한테 뭘 해줬는데? 명품 가방 사달라, 옷 사달라 조르기만 했지. 수연이는 목숨 걸고 일해서 돈 벌어다 나 먹여 살렸어. 근데 넌 그냥 내 피만 빨아먹는 거머리잖아. 그것은 앞으로 닥칠 지옥 같은 나날의 서막을 알리는 첫 번째 다툼이었다. 돈은 없고 공간은 좁으니
숨겨왔던 나쁜 버릇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좋은 음식, 좋은 옷에 익숙했던 구교사는 이제 풀떼기만 먹고 딱딱한 바닥에서 자야 하자 사위가 무능하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들볶았다. 병호 씨는 좌절감에 매일 술에 절어 살았고 집에 오면 싸움을 걸었다. 그 사이에 낀 초희는 환상이 완전히 깨져버렸다. 그들이 자랑하던 진정한 사랑은 이제 화약 냄새와 돈 문제로 인한 계산적인 다툼으로 가득했다. 한편 나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집을 판 돈이 입금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며 따뜻한 차를 마셨다. 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거액이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가장 달콤한 복수는 적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자멸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었다. 병호 씨가 평생의 자부심이라 여겼던 회사 지분 50%를 손에 쥐었지만 나는 그 회사를 경영하거나 간섭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나는 기술자이지 경영인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이 사회에서 매일 병호 씨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내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현금이었고 더 중요하게는 배신자에게 걸맞은 응징이었다. 나는 몰래 병호 씨 회사의 최대 경쟁사인 흥진그룹의 강흥수 회장에게 연락했다. 강 회장은 재계의 늙은 여우로 여러 번 병호 씨의 회사를 인수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한 인물이었다. 만남은 조용한 찻집의 별실에서 이루어졌다. 은은한 음악과 향냄새가 차분하면서도 계산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 내가 가진 지분 50%를 전부 팔고 싶다고 하자 강 회장의 눈이 보물을 발견한 듯 빛났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침착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수연 씨, 당신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알다시피 당신 전 남편 회사는 지금 여론이 좋지 않아 주가가 폭락하고 있소. 최고가일 때의 가격으로 사주긴 어렵소. 나는 미소 지으며 다른 얇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회장님, 저는 지분만 파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함께 드리죠. 이것은 제가 지난 3년간 그 사람 밑에서 무급 격리로 일하며 파악한 회사의 운영 프로세스, 핵심 공급업체 목록, 그리고 자금 흐름의 허점에 대한 상세 분석 자료입니다. 이 50%의 지분과 이 자료만 있으면 회장님께서는 회사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재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강 회장은 서류를 집어들어 훑어보았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점점 번졌다. 그는 이것이 경쟁사를 집어삼킬 열쇠라는 것을 알았다. 당신, 정말 무서운 여자로군. 이병호 그 친구가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 당신 같은 아내를 놓치다니. 좋소. 당신이 제시한 가격에 이 자료에 대한 컨설팅 비용으로 10%를 더 얹어주겠소. 계약서에 서명하는 즉시 입금해주지. 나는 양도 계약서에 서명했다. 과거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어내듯 단호한 필체였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은행 앱 알림이 울렸다. 화면에 긴 숫자가 찍혔다. 나는 이제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병호 씨의 경쟁자에게 가장 날카로운 칼을 쥐어주었다는 사실이다. 이제 이병호의 운명은 그의 손을 떠나 적의 도마 위에 올랐다. 나는 찻집을 나와 상쾌한 아침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후회나 죄책감은 없었다. 비즈니스는 전쟁터이고 이 결혼이라는 전쟁에서 나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장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다. 병호 씨가 회사를 목숨처럼 여긴다면 나는 그 목숨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길 것이다. 월요일 아침, 병호 씨의 회사에서는 인사 및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다. 병호 씨는 아마도 서툴게 직접 다렸을 주름진 정장을 입고 대표의 품위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는 내가 지분 50%를 가졌어도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일 뿐이라 여전히 자기가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었다. 심지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헐값에 내 지분을 되살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내가 아니라 흥진그룹의 강흥수 회장과 그의 변호인단이었다. 연단에서 연설하던 병호 씨의 자신만만한 미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극도의 경악이 서렸다. 그는 더듬거리며 강 회장을 가리켰다. 당신이 왜 여기에 있소? 여긴 우리 회사 내부 회의요. 당장 나가시오. 강 회장은 유유히 최대 주주석에 앉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이 대표, 정보가 좀 느리군. 오늘 아침부로 내가 김수연 씨에게서 지분 50%를 모두 인수했소. 현재 내가 이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모든 경영 활동에 대한 거부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 앉아서 내 말을 듣는 게 좋을 거야. 회의장이 술렁였다. 병호 씨는 연단 위에 얼어붙었다. 그는 흥진그룹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이 곧 모든 경영권을 잃고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의미임을 깨달았다. 병호 씨는 회의장을 뛰쳐나와 떨리는 손으로 내게 전화했다. 나는 새 오피스텔에서 꽃꽂이를 하고 있었다. 화면에 뜬 이병호라는 이름을 보고 스피커폰으로 전화한 뒤 나뭇가지를 다듬으며 전화를 받았다. 그의 울분과 절망에 찬 고함이 들려왔다. 김수연, 너 무슨 짓이야? 어떻게 강 회장한테 지분을 팔아? 날 죽이려는 거야? 내 평생의 피땀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나는 가시돋친 장미줄기를 자르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병호 씨, 잊었어? 그건 내 재산이야. 누구한테 얼마에 팔든 내 자유지. 당신이 경영을 못해서 회사가 망해가는데 난 원금이라도 회수해야 할 거 아니야. 비즈니스 세계에 감정 따윈 없다고 말한 건 당신이잖아. 이제 와서 왜 나한테 울고불고야? 넌 악마야. 일부러 날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어. 벼랑 끝은 당신이 자초한 거야, 병호 씨. 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날 배신하고 집에서 내쫓을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은 해봤어? 이제부터 저게 밑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기분을 마음껏 즐겨봐. 아, 그리고 일 열심히 해. 강 회장한테 잘려서 당신 처자식 굶기면 안 되잖아. 나는 그가 더 욕을 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다. 사무실에서 물건을 부수며 자신의 분신 같은 회사가 남에게 넘어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그의 모습이 그려졌다.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기분은 분명 끔찍할 것이다. 회사에서 충격을 받은 병호 씨는 폐잔병의 심정으로 좁은 빌라로 돌아왔다. 그는 집에 돌아오면 조금의 평화라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의 뺨을 후려쳤다. 문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난장판이었다. 옷가지가 소파에 널려 있고 배달음식 용기가 테이블 위에 굴러다녔다. TV는 최대 음량으로 켜져 있었다. 궁 여사가 다리를 꼬고 드라마를 보고 있다가 사위가 돌아오자마자 달려와 손을 내밀었다. 이서방, 왔나? 장볼 돈 좀 줘. 냉장고가 텅 비었어. 우리 초이가 임신했는데 영양가 있는 걸 먹여야지. 언제까지 풀떼기만 먹일 거야.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옷 팔찌 예쁜 게 있던데 하나 사서 나한테 선물 좀 해봐. 회사 문제로 머리가 터질 것 같던 병호 씨는 장모의 어이없는 요구에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국 여사의 손을 뿌리치며 쏘아붙였다. 돈. 장모님은 맨날 돈 타령뿐이세요? 제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고 회사도 날아가게 생겼는데 팔찌 타령이 나오세요? 말했잖아요. 이제 아껴야 한다고. 있는 대로 먹으라고요. 궁 여사는 듣자마자 악을 썼다. 어머, 이 서방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딸 꼬실 때는 온갖 감언이설로 평생 호강시켜주겠다고 약속했으면서 이제 망하게 생기니까 나한테 화풀이야? 내가 우리 초이한테 말했지. 경제력 없는 남자는 쓸모없다고. 어디 당신이 우리 딸한테 추근대던 다른 놈들 발톱대만큼이라도 하나 보자고. 초이가 방에서 나오며 엄마 편을 들었다. 병호 씨, 왜 엄마한테 그래요? 엄마는 다 뱃속에 손주 걱정해서 그런 건데 이 좁은 쥐구멍으로 이사 온 뒤로 제대로 된 밥 한 번 못 먹었어요. 그리고 저번에 말한 차 우리 엄마 명의로 바꿔줘요. 엄마도 차가 있어야 편하게 다니지. 언제까지 택시 타고 다니라고요? 만약 당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우리 모녀는 그거라도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병호 씨는 눈앞에 두 여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나이만 다를 뿐 탐욕은 똑같았다. 그는 문득 나와 살던 시절을 떠올렸다. 시골의 우리 부모님은 가난했지만 사위에게 단돈 1원도 요구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병호 씨가 창업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노후 자금을 몰래 내게 쥐어주며 그에게 전해주라고 하셨다. 그런데 초이 모녀는 그가 돈이 있을 때는 거머리처럼 달라붙더니 이제 망하게 생기자 재산을 빼돌릴 궁리부터 하고 있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초이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차 명의를 바꿔달라고? 내가 파산할까봐, 내가 빈털터리가 될까봐 미리 재산 빼돌리려는 거구나. 초이야, 넌 날 사랑한 거야. 내 돈을 사랑한 거야? 장모님 말씀이 맞네. 난 이제 알거지나 다름없어. 능력 있으면 돈 많은 남자나 찾아가 보시지. 말을 마친 병호 씨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등 뒤로 국여사의 욕설과 초희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삐걱거리는 침대에 누워 얼룩진 천장을 보며 그는 쓰디쓴 눈물을 삼켰다.
그는 다이아몬드를 버리고 탐욕스러운 조약돌을 주운 것이었다. 강 회장 측에서 회사 자금주를 조여오면서 돈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다. 식탁은 산해진미 대신 두부조림과 시금치나물, 짜디짠 돼지고기 몇 조각으로 채워졌다. 그날 저녁, 식탁의 분위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웠다. 국여사가 두부를 집어들며 입을 삐죽였다. 또 두부야? 맨날 이런 것만 먹어서 내 손주한테 영향이 가겠어? 이 서방 대표라는 사람이 어떻게 처자식을 이렇게 굶겨? 병호 씨는 밥그릇에 고개를 박은 채 나직이 말했다. 드리기 싫으면 내려놓으세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다들 힘드니 제발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초희는 입덧 때문에 밥을 깨작거리다 그릇을 밀치며 울먹였다. 나 이거 못 먹겠어. 삼계탕 먹고 싶어. 제비집도 먹고 싶단 말이야. 병호 씨. 누구한테 돈이라도 좀 빌려서 사다 주면 안 돼? 아기가 배고프다고 발로 차잖아. 병호 씨가 숟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았다. 그 소리에 모녀는 움찔했다. 그가 소리쳤다. 빌려, 빌려. 내가 지금 누구한테 돈을 빌려. 친구들은 내가 마누라한테 버림받고 회사도 뺏긴 거 알고 다들 날 피하고 있어. 돈이 무슨 나뭇잎인 줄 알아?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당신들이 직접 벌어. 욕을 먹은 초이는 억울함에 폭발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내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책을 읽고 있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초이일 거라는 직감이 들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하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수연아, 너 정말 악마다. 네가 병호 씨 돈 다 뺏어가서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 너 나한테 돈 좀 붙여줘. 나 임신했단 말이야. 잘 먹어야 한다고. 너도 여자잖아.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그녀의 뻔뻔함은 병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나는 실소를 터뜨리며 차갑게 대꾸했다. 초이야, 전화 잘못 걸었어. 난 내 엄마도 아니고 자선사업가도 아니야. 내 남편 뺏을 때는 진정한 사랑은 물질이 필요 없다며. 이제 배고프면 그 사랑을 먹든가 맹물을 마시고 살든가 해. 더 이상 나 괴롭히지 마. 난 지금 부유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느라 바쁘거든. 나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했다. 무력감에 휴대폰을 던지는 초희와 절망감에 머리를 감싸쥐는 병호 씨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들이 꿈꿨던 장밋빛 인생은 사실 가시밭길과 낭떠러지였다. 눈물 젖은 밥과 끊임없는 다툼이 그들의 도둑질한 결혼 생활의 배경음악이 될 것이었다. 강흥수 회장의 지휘 아래 병호 씨의 분신 같던 회사는 무자비하게 해체되기 시작했다. 내가 제공한 경영 분석 자료로 약점을 완벽하게 파악한 강 회장은 주력 상품의 가격을 후려쳐 수익을 없애버리고 파격적인 조건으로 병호 씨가 형제라 믿었던 핵심 인력들을 모두 빼내갔다. 병호 씨는 군사를 잃은 장수처럼 속수무책으로 시장을 빼앗겼다. 매출은 급감하고 재고는 쌓여갔으며 은행에서는 매일같이 빚 독촉 전화가 왔다. 주주총회에서 병호 씨는 직원들이 무능하다며 책상을 내리치고 소리쳤지만 자신의 무능함은 절대 인정하지 않았다. 나는 새 오피스텔에서 커피를 마시며 경제 뉴스를 읽었다. X사, 파산 위기, 핵심 임원 줄줄이 이탈. 통쾌함보다는 인과응보에 대한 깊은 깨달음만이 남았다. 병호 씨는 자신이 대단한 줄 알았지만 그의 왕좌는 나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내가 그 기반을 빼내자 모래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병호 씨는 회사의 마지막 숨통이라도 붙잡으려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 발버둥 칠수록 빚의 올가미는 그의 목을 더욱 조여왔다. 집안 분위기는 질식할 듯 답답해졌다. 장모의 돈 타령, 아내의 울음소리,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 집은 그의 정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었다. 그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졌다. 퇴근 후에는 진정한 사랑에게 달려가는 대신 허름한 술집을 전전하며 현실을 잊기 위해 취했다. 어느 날 그는 집에 돌아와 가방을 던지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 다음 주에 일주일간 지방 출장 가야 해. 큰 투자자가 자금을 대주겠다고 해서 계약하러 가. 이번 일만 성공하면 우리 인생 다시 피는 거야. 초이는 돈 이야기에 눈을 빛냈지만 의심을 감추지 못했다. 진짜 출장 맞아? 아니면 도망가는 거 아니야? 혹시 다른 여자 생긴 거 아니냐고. 요즘 당신 이상해. 병호 씨는 찔끔하며 소리쳤다. 헛소리하지 마. 내가 놀러가? 일하러 가지. 이 집 꼴 좀 봐. 돈 없으면 뭘로 살아? 사실 출장도 투자자도 모두 거짓말이었다. 두 탐욕스러운 여자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탈출극이었다. 그는 남은 돈을 긁어모아
도시 외곽의 값싼 모텔을 잡고 휴대폰을 끈 채 그곳에 틀어박혔다. 하지만 그의 비겁한 도피는 더 큰 비극의 불씨가 되었다. 집에서 국여사는 초이의 머릿속에 온갖 의심을 불어넣었다. 저놈이 어딜 갔길래 전화도 꺼나? 분명 바람난 거야. 남자란 것들은 다 똑같아. 네가 꽉 잡지 않으면 딴 년한테 돈 다 갖다 바칠걸. 의심은 초이를 눈먼 질투의 화신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병호 씨에게 수백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꺼져 있다는 안내뿐이었다. 국여사는 직접 미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 경험을 살려 병호 씨의 옛 회사 경비원들에게 정보를 캐내고 희미한 단서를 따라 그를 추적했다. 공교롭게도 출장 5일째 되던 날 병호 씨에게 진짜 약속이 생겼다. 투자자가 아니라 회사를 구할 마지막 희망인 사채업체의 여성 대표와의 만남이었다. 약속은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초췌한 모습을 감추려 애쓰며 그는 맞은편에 세련된 여성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필사적으로 설득하고 있었다. 병호 씨가 그녀의 환심을 사려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차를 따라주는 바로 그 순간 국여사가 들이닥쳤다. 유리창 너머로 그 광경을 본 그녀는 딸을 대신한 분노에 눈이 뒤집혔다. 그녀는 카페 안으로 폭풍처럼 뛰어들었다. 딱 걸렸어. 이 천하의 몹쓸 놈아. 출장 간다더니 여기서 계집질이냐. 국여사가 소리치자 그녀는 여성 대표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려 했다. 여성 대표는 비명을 질렀고 테이블 위에 찻잔이 엎어져 그녀의 명품 원피스를 적셨다. 병호 씨는 새파랗게 질려 그들을 말렸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분 놓으세요. 미치셨어요? 내가 안 미쳤어. 이 여우 같은 년을 내가 가만 안 둬. 만삭마누라를 집에 버려두고 바람을 피워? 카페 손님들은 웅성거리며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여성 대표는 간신히 빠져나와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진 채 병호 씨를 가리켰다. 이 대표, 난 당신이 사정이 어려운 점잖은 사람인 줄 알고 도우려고 했소. 집안이 이렇게 무식한 줄은 몰랐군. 다시는 연락하지 마시오. 그리고 이 옷값이나 변상할 준비나 하쇼. 그녀는 떠나버렸고 병호 씨는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큰 공이라도 세운 듯 의기양양한 장모와 함께 그 자리에 남겨졌다. 병호 씨는 국여사를 집으로 끌고 와 문을 세게 닫았다. 그는 장모와 아내를 증오와 혐오가 가득한 눈으로 노려보았다. 당신들, 이제 속이 시원해? 그가 으르렁거렸다. 당신이 방금 누굴 팬 줄 알아? 내 마지막 희망이었어. 이 망해가는 회사를 살려줄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근데 당신이 그분을 때리고 여우 같은 년이라고 욕했어. 당신이 날 죽인 거야. 이 집안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버렸다고. 국여사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변명했다. 그럼 의심 안 사게 행동했어야지. 출장 간다면서 웬 여자랑 만나? 내가 의심하는 게 당연하지. 초이도 울먹이며 거들었다. 병호 씨, 엄마도 다 나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못 빌리면 다른 데서 빌리면 되잖아요. 다른데? 병호 씨가 미친 듯이 웃었다. 돈 빌리는 게 시장에서 콩나물 사는 것처럼 쉬운 줄 알아? 내가 오늘 약속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무릎 꿇고 빌었는지 알아? 당신들 모녀는 정말 재앙이야. 당신들한테 엮인 날부터 내 인생은 끝이었어. 그는 식탁을 엎어버렸다. 그릇이 박살나고 음식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는 초이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후회돼. 널 얻으려고 수연이를 버린 게 내 인생 최악의 실수야. 수연이는 돈을 벌어다 줬지만 너희 모녀는 내 인생을 망치기만 했어. 꺼져. 다 내 눈앞에서 꺼져버려. 초이는 얼어붙었다. 처음으로 병호 씨가 후회를, 내가 자신보다 나았음을 인정했다. 그 잔인한 진실은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날 밤 서울에는 소나기가 쏟아졌다. 나는 따뜻한 조명 아래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현관벨이 미친 듯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에는 술에 취해 비에 흠뻑 젖은 병호 씨가 문에 기댄 채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세련된 대표가 아니었다. 길거리의 노숙자 같았다. 나는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으로 차갑게 말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에요? 술 취했으면 당신 처자식에게나 가세요. 나 방해하지 말고. 내 목소리를 듣자 그는 카메라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얼굴은 빗물과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수연아,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 후회돼. 제발 문 좀 열어줘. 잠깐만이라도. 나는 문 뒤에 서서 한때 내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의 애원을 들었다.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나를 사랑해서 후회하는 게 아니었다.
돈이 떨어지고 벼랑 끝에 몰렸기 때문이었다. 만약 그의 회사가 여전히 잘 나가고 초이가 여전히 애교를 부렸다면 그가 이 조강지처를 기억이나 했을까. 수연아, 구해줘. 나 그 집에 돌아가기 싫어. 무서워. 나는 휴대폰을 들어 경비실에 전화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집 문 앞에서 주치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와서 처리 좀 해주세요. 몇 분 후 경비원들이 그를 끌고 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이것이 병호 씨가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나를 찾아온 마지막 순간임을 알았다. 내일 아침 술이 깨고 빚더미와 마주하면 그는 더 이상 과거를 추억할 여유조차 없을 것이다. 그날 밤 이후 병호 씨에게는 불행이 쓰나미처럼 덮쳤다. 회사는 공식적으로 파산했다. 은행은 그의 마지막 남은 재산이었던 자동차마저 압류해갔다. 그는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되었고 사채 빚만 수억 권에 달했다. 그런데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영리한 장모 국 여사는 사위에게서 더 이상 빼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병호 씨가 숨겨둔 마지막 비상금, 초이의 출산비와 생활비로 남겨둔 50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너희랑 같이 있으면 굶어 죽는다. 이 돈은 내가 널 키운 값으로 가져간다. 라는 쪽지만 남긴 채 초이는 친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병호 씨는 이성을 잃고 그녀의 목을 졸랐다. 다 너희 모녀 때문이야. 너희의 탐욕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그 충격으로 초이는 극심한 복통을 느끼며 쓰러졌다. 바닥에는 피가 흥건했다. 병호 씨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지만 주머니에는 단돈 1원도 없었다. 그는 이웃에게 5만 원을 빌려 겨우 아내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사는 조산기가 있어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는 수술비를 낼 돈이 없었다. 친구들에게 전화했지만 모두 외면했다. 결국 그는 평생 무시했던 시골의 부모님께 울며 전화해야 했다. 초이는 수술대 위에서 아이를 낳았다.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했다. 초이는 산후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녀는 하루 종일 넋나간 사람처럼 앉아 돈 줘, 얘누워 먹고 싶어. 같은 헛소리만 중얼거렸다. 가끔은 발작하며 물건을 던지거나 우는 아이를 해치려 하기도 했다. 병호 씨 역시 절망에 빠져 매일 술로 지새웠다. 시끄러워. 왜 이렇게 울어대. 그는 우는 아이에게 술병을 던지기도 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그 동네 근처에 사는 남준 선배를 통해 들었다. 나는 그 광경을 상상했다. 어둡고 축축한 방, 죄 없는 아이의 울음소리, 남편의 욕설, 아내의 넋나간 눈빛. 그것은 배신 위에 세워진 가정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그림이었다. 밤늦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초희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났고 절망으로 가득했다. 수연아, 미안해. 제발 내 아기 좀 살려줘. 아이가 고열로 경기를 일으키는데 병원비가 없어 쫓겨났다는 것이었다. 남편은 술에 취해 자신을 때리고 내쫓았다고 했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병원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증오심이 들끓었지만 죄 없는 아기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나는 남준 선배에게 연락해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입원 수속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자신이 배신했던 세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일말의 양심을 가진 내게 전화한 것이었다. 그것은 수천 번의 욕설보다 더 고통스러운 양심의 형벌이었을 것이다. 아이의 목숨은 구했지만 그들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계속되는 압박에 초이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졌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잠든 아이를 방에 남겨두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한강 다리 위에서 발견되었다. 그녀는 강물을 내려다보며 미안해, 아가야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병호 씨는 술집에서 아내가 정신병원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병원으로 달려가 침대에 묶인 채 미친 듯이 웃고 있는 아내를 보고 무너져 내렸다. 그는 텅 빈 집에 돌아와 젖달라고 우는 아기를 안고 통곡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지키려 했던 가정은 완벽하게 파괴되었다. 아내는 미치고 아이는 병들었으며 집은 사라졌다. 시간이 흘러 그 폭풍 같은 날들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났다. 내 삶은 평온하고 눈부신 궤도에 올랐다. 어느 늦가을 오후 나는 서울 시내에서 운전을 하다 사거리 신호 대기에 걸렸다. 문득 옆 차선에 멈춰선 낡은 오토바이를 탄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색바랜 배달 플랫폼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그는 햇볕에 그을려 새까맣고 깡마른 모습이었다. 그는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마른 빵을 허겁지겁 씹고 있었다. 이병호였다. 비록 10년은 늙어 보였고 과거의 세련미는 먼지에 덮여 사라졌지만 나는 그를 알아볼 수 있었다. 한때 고급 세단을 몰던 대표가 이제는 아픈 아내와 어린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배달 일을 하고 있었다. 내 시선을 느꼈는지 그가 고개를 돌렸다. 자동차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네 개의 눈이 마주친 순간 그는 얼어붙었다. 손에 들고 있던 빵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 수치심, 굴욕감이 가득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헬멧을 깊이 눌러 쓴 뒤 아직 신호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서둘러 출발해버렸다. 나는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구분등을 보며 더 이상 증오가 아닌 낯선 이에 대한 연민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길고도 혹독한 대가를. 나는 오늘 국제과학기술 컨퍼런스의 큰 무대 위에 서 있었다. 내가 집과 회사 지분을 판 돈을 모두 쏟아부어 시작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생명공학기술 응용 프로젝트의 책임자로서 올해의 혁신상을 수상했다. 무거운 크리스탈 트로피를 손에 들고 객석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폭풍을 겪고 배신이라는 진흙탕에 처박혔다가 스스로의 힘으로 강인하게 솟아올랐다. 객석 속에서 남준 선배의 따뜻한 눈빛과 마주쳤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내게 엄지를 들어 보였다. 가장 힘들었던 시간, 그는 늘 묵묵히 내 곁을 지켜주었다. 아마도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면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그 행복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것이다. 시상식이 끝나고 나는 밖으로 나왔다. 서울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높고 푸르렀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자유와 성공의 달콤한 향기가 가슴 가득 퍼져나갔다. 2년 전에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여자는 이제 없다. 나는 깨달았다. 여자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될 필요도, 사랑받기 위해 맹목적으로 희생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가장 견고한 행복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자존감으로 직접 쌓아 올린 행복이라는 것을